인생 산막에 부부가 함께 하는 구체구 자유여행 12여 군데의 호수와 그리고 6개의 폭포를 체험해 봤습니다. 모든 구체구 여행은 청주에서 고속열차를 탑승하고 2시간을 가야 합니다. 이 청주에서는 고속열차가 출발하면 이러한 레일선들이 내려와서 승차가 종료됐다는 표시를 하게 되면서 가림막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고속철도역에서 내려서 2시간가량을 가는데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3000m에서 마침 바라보는 먼 산은 설산이었습니다. 아주 풍경이 그냥 고운 전원지대의 풍경 그 자체로 아름다웠습니다. 2시간가량을 가는 버스는 예약 버스와 일반 버스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 버스에 티켓 구매는 승차 후 승무원이 보여주는 알리페이로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구에서부터 입구입니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체구는 Y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 Y, 오른쪽 Y를 하루, 그 이하 밑으로 하루 이렇게 이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중앙역의 센터 한성역이죠. 한성역입니다. 우리는 오른쪽부터 시작했는데요. 원시림 숲부터 시작했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와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것이 초해입니다. 초해를 지나서 이제 수완 레이크죠. 천하케라고 그러는데요. 백조 호수를 이렇게 첫 방문지로 무조건 내려서 하차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천하케 백조호라고 부르는 것은 백조나 야생 오리가 날아와서 아늑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 호수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통상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 데크를 따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해라고 해서 글래스 레이크를 거쳐서 전주회와 전주회 폭포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전주회는 화살 대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판다의 고향이니까 아무래도 판다가 먹는 주식이 무성하게 자라난 이곳을 전주회, 전주호수죠. 전주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구체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자적인 물 색깔들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고목들도 이렇게 물속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계곡도 깊어지면서 이 깊숙한 계곡에는 이렇게 작은 폭포들이 이렇게 소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폭포입니다. 낙차가 가장 큰 폭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해발 2,500m 이상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폭포를 만나고 이 첫 폭포에서 이제 다음 호수인 판다호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판다호에서부터는 그야말로 물색깔이 짙은 청색이었는데요. 판다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야생 판다가 이곳에서 물을 마시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거나 아니면 판다의 흰 털과 검은 반점이 이 호수에 보여진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판다호를 내려서 서서히 움직이면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모든 버스 승하차는 이 지하 통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로 위로는 횡단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놓은 게 특징입니다. 이제 다시 오화호입니다. 구체구의 영혼이라고 불리죠. 본격적인 물의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호수입니다. 2472m의 높이에 위치한 호수이고요. 고목이 물에 잠겨서 비춰지는 호수, 그리고 푸른 산이 비춰지는 호수, 그리고 수생 식물이 비춰지는 호수, 또한 그 탄산 칼륨에 의한 물의 그 특성, 그리고 그 바다의 특성에 어울려서 오화호 5가지의 꽃들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가지 색깔들은 은색, 라이트 블루, 딥 블루, 에메랄드 그린, 다크 그린, 황금빛 노랑, 이러한 색깔들이 어울려서 마치 5가지의 꽃의 형상을 가진다, 이렇게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또 별명이 피콕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공작새와 같다. 그래서 활짝 핀 한 마리의 아름다운 공작새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유려한 그러한 호수이자 본격적인 구체구의 영혼, 구체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오화의 다양한 물 색깔들이 한 곳에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산에 비치는 그 자태들이 물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 오화에는 다시 오화의 아랫부분으로 또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오화의 아랫부분에 가면 많은 고목들이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고, 물속에 잠겨 있는 이 고목들로 해서 또다시 이 고목들 사이에서 지상 부분은 새로운 생명력이 피어나는 이런 또 아름다운 자태가 지고 있습니다. 민물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칼시타 지형의 형태와 탄산칼슘이죠. 스케줄로 구성된 탄산칼슘에 의한 백색의 침전물로 인해서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빛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화의 아랫부분에 퍼져 있는 이 고목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요. 그 위로 이렇게 또 생명체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볼 호수가요, 진주탄 폭포가 되겠습니다. 이 진주탄이라는 탄은 방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탄은 계곡을 지나서 해발 2433m에 위치하는데 넓고 평평한 여울, 그야말로 이 수천 개의 작은 물방울이 진주알처럼 형성해서 이 여울을 만드는 이곳부터 진주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여신에게 진주알을 이곳 청년이 선물을 했는데 놓치는 바람에 이 진주알이 사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었다,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넓고 평평한 여울, 또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거대한 안반 위에 이렇게 여울들이 흘러가면서 진주탄 폭포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진주탄 폭포를 형성하면서 이 진주탄 여울의 잔잔한 음악에서 아주 폭포이고 웅장한 음악까지 마치 교향악을 연주하는 장관을 보인다, 이러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해박이 2433m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폭이 126m, 그리고 높이가 21m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진주탄 폭포가 되겠습니다. 이 진주탄 폭포는 이 폭포를 지나더라도 여기에 아주 또 많은 물들이, 수량들이 흘러내리는 다양한 계곡, 골짜기의 아기자기함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폭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까요?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진주탄 폭포가 되겠습니다. 이 진주탄 폭포는 이렇게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폭포에서 더 넓은 이런 그 공간이 있어서 아주 접근도 용이했고요. 진주탄 폭포를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폭포형 계곡들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Y자형 왼편 최고도 3060m에 있는 장해입니다. 인증샷으로만 만족을 했는데요. 8km를 중앙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올라왔고, 이 장해의 길이는 5km 정도 되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크기에 체력적 한계가 있어 인증샷으로 그쳤고요. 그 다음 다시 하산하면서 이제 1km의 데크 트레킹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고의 아름다운 숲들을 이렇게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체지와의 만남입니다. 작지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호수. 그래서 깊이는 6m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길은 없으나 이 장애의 물이 그 안반으로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연못에 놓인 그 영롱한 에메랄드의 못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신비롭고 앙증맞은 요정의 호수라는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극상의 그 투명함으로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정한 수심, 생물들의 엽록소의 적정한 양, 그리고 햇볕의 굴절, 이러한 것들이 수많은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는 아주 작지만 앙증맞고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의 호수가 되겠습니다. 오체지였습니다. 그래서 민물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신비로움은 아마 오체지만이 가지는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체지를 지나 다시 하산을 하면서 초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하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행동 반경입니다. 중앙역에서부터 양쪽으로 30km 이상 달려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티벳 차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티베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주는 티벳 차였는데요. 탕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크 버터의 풍미가 가득 찬 이런 차를 먹는 또 새로운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센터 중앙역에서부터 하산하는 이런 코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라길랑 폭포를 찾아가게 됩니다. 통상 자율여행 시 이렇게 즐기게 되는 하부 여행인데요. 아주
폭이 270m로 가장 그 넓은 폭을 자랑하는 폭포입니다. 한때 사천 대지진으로 아주 뚝이 무너져서 진흙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스럽게 지금은 지형이 회복되고 아주 구체구만이 가지는 아름다운 이런 물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함이 보이는 나길랑 폭포가 되겠습니다. 중심점에 위치하게 돼서 센터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폭포가 되겠습니다. 그 하산하면서 데크길을 즐겼는데요. 아주 자연목으로 촘촘하게 데크가 정말 잘 정비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트레킹하기에는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하차 후에 다시 버스를 갈아탄 후에 내린 곳이 하화호였습니다. 스파클링 레이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화, 불꽃이 피는 꽃,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온 후에 하차해서 여기서 다시 수중폭포까지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이쪽에는 새로운 낙차폭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구체구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런 폭포라기보단 최근에 사천 대지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폭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거는 불편해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폭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천 대지진 이후에 새롭게 생긴 이 낙차 폭포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하산길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고 상당히 호젓한 그런 데크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찾았던 화장실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화하호에서 이제 수정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였는데요. 판다오처럼 잉크를 풀어놓은 이런 명징한 호수가 한적하게 놓여 있어서 여행하기에는 아주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군해라고 해서 아주 작고 많은 호수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통 수차, 전통 물레방아를 통해서 돌리는 또용 경통이죠. 마니차가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전통 가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경이 구체구와 어울리는 또 나름대로의 풍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중폭포 가는 길에 이 수중 호반이 있었고요. 수중호를 거쳐서 수중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수중폭포는 낙차가 있고 계곡과 함께 하는데요. 여기서 수정의 수는 나무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올곧게 흐르는 폭포, 이런 뜻이 수중폭포가 되겠습니다. 우아하고 역동적이며 입체감이 있는, 그래서 숲 가운데를 뚫고 쏟아지는 폭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들이 아주 우거져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웅장함도 있고 또 이 입체감도 있는 그런 폭포가 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이번엔 상룡회 폭포를 갔습니다. 이 상룡회 폭포는 겹청 폭포였는데요. 2017년 대지진이 만든 새로운 폭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폭포입니다. 없었던 폭포가 생겨나는 꼴이 되었는데요. 은빛 카텐에 약 폭이 85m 정도의 폭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하산길을 내려오면 여신상이 보이는 초호가 있었는데요. 저 멀리 건너편에 안반에 여신상의 얼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인데도 이렇게 물이 아주 맑았고요. 여신상은 굉장히 현대적인 인물로도 아주 어울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호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구체구 입구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구체구 공식 일정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구체구 출입구 입구의 매표소였는데요. 이 구체구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백강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그 강이 합류 지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구의 아름다운 물과 그리고 다른 곳에서 흘러나오는 황토물이 합쳐져서 이런 백강을 만드는데요. 백화라고 그러죠. 이 백화 강변에 리브사이드 스트리트를 만들어서 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km 정도 숙소까지가 리첸 호텔에서 먹었는데요. 1.3km 정도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또 아기자기하게 이런 볼거리를 마련해서 또 이렇게 리브사이드를 따라 재미있게 또 걸어가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흔하디 흔한 판다 모형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 모형의 기린 형태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즐거운 구체구 여행 되셨나요?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